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포인트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12년 만에 기간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감기에 역사적인- 무량할 정도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윤회 씨가 누굽니까? 근데 그 정윤회 씨가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했고 관련 감사활동에 개입했던 문체부 인사들 교체하는데 개입했다. 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비선 라인으로 알려진 정윤회 씨 부부가 정부 부처의 감사 활동 그리고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당 부처의 세부 인사 내용을 직접 챙겼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다수의 승마협회 관계자들은 정 씨 부부가 승마 선수인 딸의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을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서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문체부는 지난 5월에 청와대의 지시로 승마협회 감사에 직접 나섰고요. 정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같은 해 9월 조사에 개입했던 문체부 국장 그리고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 4월에는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도 비슷한 네.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정윤회 씨 쪽 그리고 문체부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국회에 출석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요, 이전에 유진용 장관이 재임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 어쨌든 인사는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당시 체육계 비리와 관련된 일을 갖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재를 활용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청와대에서 이 승마협회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지시했고, 그 관련한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요. 1월 달에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만 있다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한편 정윤회 씨의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네. 이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와 관련해 그것도 수사 중에 있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언론 기관이 단독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세계일보 보도네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지만 씨. 네. 박지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내부 물건이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네. 이게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이 박지만 씨는요, 김기춘 실장 그리고 당시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이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했지만 김 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다량의 문건을 입수했던 박지만 씨는요. 대통령 친인척 비위 의혹 등이 담긴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유출되는 것 같으니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기춘 실장은 당시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누군가가 무고를 하고 있으니 음해 세력을 색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신문이 인용한 사정기관 관계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에 구멍이 났다고 외쳤는데 이것을 확인하지는 않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찾아내라고 한 격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얘기도 엇갈리는데요. 네. 하여튼 이런 문제도 다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여야가 담배값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담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 이 그림을 도입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네. 왜 삭제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예, 긴가민가합니다. 담배세 인상이 세금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 건강을 생각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국회가 어제 담배값 2,000원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쏙 빼버렸습니다. 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비가격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게 여야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논리인 건지 아니면 핑계인 건지 다소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복지위가 앞장서서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을 믿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경고 그림을 빼면 이 담배값 인상이 증세지 무슨 금연 정책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반응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이 문제 또 논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예, 되겠습니다. 일단 복지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처리가 되는지 눈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 법안의 처리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보류가 됐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논란이 거세졌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일명 관피아 방지법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요, 이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보류시켰다고 네.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네. 전문위원 심사 보고서에서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관피아 방지법 주요 내용은요. 예. 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요.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제 역시 또 지켜봐야 할 일이로군요. 네. 네. 서울시립교양학단이라고 있죠. 네. 저기 그 대표가 박현정 씨인데 이 박 대표가 폭언을 많이 했다. 네. 심지어는 성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중단시키고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죠.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향의 그 박현정 대표의 폭언 그리고 성희롱 등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성적인 발언이겠죠. 이런 것들을 참다 못한 직원들이 지난 2일 호소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는 즉시 이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했고 박원순 시장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날 오후 서울시 조사팀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요. 직접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감사원이 자치단체 산하기관 대표의 처신 문제를 그것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곧바로 감수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시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안의 성격이나 타이밍으로나 언론 보도만 보고 이렇게 곧바로 나서는 게 좀 비상식적이고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K 교수. 네. 요새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구속됐죠.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K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중 FTA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이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면서요. 우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 경과나 상세한 설명 등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선 전체 농산물 1,600여 개를 관세 철폐 기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해야 하는 일반 품목이 37%였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철폐해야 하는 민감 품목이나 완전 철폐의 예외를 인정하는 초민감 품목이 나머지 63%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전에 체결한 FTA에서 민감과 초민감 품목을 합한 평균이 36%였음을 감안하면 그만큼 농산물 개방에서
예외를 많이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중 쌀을 비롯한 우유, 고추, 딸기,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이 양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FTA와 무관하게 계속 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국내 업종들 가운데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우선 서비스 업종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비스 업종들. 예. 예. 일단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최대 49% 지분을 소유해서 중국 내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중국 진출이 한층 원활해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사무소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면 중국 로펌과 제휴를 맺을 수 있고 예. 사건 수임도 중국 전역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또 건설 관련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기존에는 중국 정부가 매기는 면허 등급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국의 유통회사가 중국에 30개 이상 점포를 낼 경우 해당 매장에서 책 판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는 전체 품목 관세 양호표를 비롯한 핵심 정보가 여전히 통상 관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서 네. 한중 FTA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형식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삼성이 지난번에 한화의 4개 계열사를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매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 삼성그룹이 수요 사장단 회의를 한 후에 브리핑을 열고 삼성 테크윈, 삼성 탈레스,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등 4개 계열사 임직원들과 회사 간의 대화 창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비대위가 구성되면 임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위로금 등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삼성이 최근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해당 계열사 임직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 테크윈의 경우 직원들이 창사 후 첫 집회를 열었고 삼성 토탈도 지난달 28일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매각 반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까요? 네, 비대위가 구성되면 일단 소속 그룹이 바뀐 후에 고용 안전과 처우 그리고 일부 임직원을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문제와 위로금 지급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사례를 보면 작년 10월에 삼성이 보유지분 전량을 코닝에 매각하면서 삼성 코닝 정밀 소재에서 삼성 브랜드를 떼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4천여 명의 임직원들로부터 계열사 이동 신청을 받았고 다른 계열사로 자리를 옮기지 않고 남은 직원들에게 1인당 6천만 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만 삼성 테크윈 임직원들이 회사 측의 이 같은 협상 제안에 대해 중요한 건 매각 백지화라면서 네.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네.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유환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세계 각국이 우주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이 소행성 탐사선을 발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가 오늘 오후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네. 하야부사2는 오는 2018년 지구와 화성 사이 궤도를 도는 지름 900m의 소행성에 착륙한 뒤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탐사 활동을 벌이고 2019년 말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네. 하야부사2의 주된 임무는 생명의 기원을 밝힐 유기물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지름 10cm의 구리 탄환을 초속 2km의 속도로 소행성에 쏴서 인공 분화구를 만들고 태양광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내부 암석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해성 착륙에 성공한 유럽의 탐사 로봇 필레가 유기물 관련 정보만 보내는 것에 비해서 하야부사2는 유기물을 직접 지구로 가져올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외에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대기업들이 있다.
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네. 기업들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 427건을 분석했더니 뇌물 사건의 60%를 종업원 250명 이상인 대기업이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대기업들이?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기업이 뇌물 제공으로 얻는 수익의 50% 미만을 벌금으로 내는 데 그쳐서 각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평균 뇌물액은 우리 돈으로 150억 원 정도고요. 네. 사업 거래액의 10.9%, 이익의 34.5%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습니다. 기업들이 뇌물을 준 목적은 공공조달 계약 수주가 57%로 가장 많았고 예. 통관 편의, 세금 우대 혜택 등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국영기업의 직원이 27%였고 네. 세관 직원이 11%였습니다. 네. 뇌물 문제, 이 국제적으로도 조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란 쪽 이야기인데요. 이란의 해커들이 우리나라, 미국, 중동 국가 이런 나라들의 주요 기관과 기업들을 해킹했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네, 북한과의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을 다룬 영화 소니 피처스 또 해킹에도 북한이 연관된 게 아니냐 해서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란 해커들이 우리나라와 미국, 중동 국가 등의 주요 기관과 기업들을 해킹했고 북한과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영국 언론은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사일런스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소 2012년부터 이런 해커들이 한국 9곳, 미국 11곳 등 16개 나라 주요 기관과 인프라 기업 50곳에 공격을 가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빼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서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7곳으로 전 세계 단일 도시 가운데는 가장 많았고요. 네. 인천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한 곳씩 또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공항과 항공사, 대학교, 기술기업, 중공업 기업이 주 공격 대상이었다고 설명했고요. 그 한국을 집중 공략한 것은 이란이 우방인 북한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네. 공동 작전을 벌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란과 북한은 2012년에 과학협력 협정을 맺었는데요. 네. 이 협정에는 정보기술과 보안 관련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종욱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분석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을 걱정을 해왔는데요. 의외로 중국이나 러시아산 수산물에서도 방사능이 많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상, 이거 과연 안전할까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조사 이거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예, 저희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서 했고요. 예. 그 시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즐겨 사 먹는 수산물 중심으로 했는데 네.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명태나 대구, 고등어, 오징어, 꽁치 이런 거는 거의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선과 또 명태, 내장류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떤 수산물에서 어느 정도 나왔나요? 저희가
그게 이제 뭐 마리수는 아니고요. 예. 한 건이 1kg이 돼야 되거든요. 검사를 하려면. 아하. 그래서 150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예.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건 이제 명태하고 명태 유조, 그러니까 명태 고니하고 알 있잖아요. 저희 뭐 내장탕 먹을 때 막 먹는 거. 예. 그러니까 명태 고니하고 알 이제 명태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명태는 30건 검사했는데 4건이 나왔고요. 아하. 명태 고니하고 알은 14건 했는데 2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어는 30건 했는데 2건이 나왔고, 대구는 29건 중에서 1건, 뭐 다시마 13건 중에서 1건, 이렇게 해서 10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100개 검사하면 한 6.7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세슘 137? 네. 이거 뭡니까? 그게 이제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공 방사능 물질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세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방사선이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우리 몸에 뭐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물질인데, 이게 그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110일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2년 이상은 몸에 이제 축적이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축적돼 있는 기간 동안에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죠. 근데 네. 뭐 이번에 나온 건 굉장히 미량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이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네. 계속 축적량이 늘어나면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에 그 명태에서 검출 빈도가 높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로 보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명태 어장이, 우리나라는 명태가 안 나고요. 명태는 다 수입산인데, 예. 명태 어장이 즉 오호츠크해하고 베링해에 있어요. 이번에 지금 원양어선 침몰 사고 난 데도 그쪽이잖아요. 그 명태 어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산이나 일본산이나 대만산이나 중국산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산이라는 건 엄밀하게 원산지가 아니고 국적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오호츠크해에 가서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산,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번에 일본산 말고 예를 들면 러시아산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러시아산의 그 명태를 전체 물량의 97%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산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이 오호츠크해 일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이기 때문에 꼭 이번 조사만 아니라도 저희가 지난 4월에도 1년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명태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후쿠시마 오염 해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이 명태 어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자, 이번에 이 밝히신 그 수치들을 보면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안전 기준치를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요? 이제 그 국가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거기에 기준치에는 훨씬 못 미치고 뭐 1베크렐 내외인데요. 검출량이.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100베크렐 기준치는 국가의 관리 기준치이지, 이건 안전 기준치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는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 방사능 물질의 안전 기준치는 0이에요, 0. 그러니까 오염된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와 관계없이 어느 생선이나 어느 예를 들면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왔다. 이걸 조사해서 계속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이 그 선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말씀하신 뭐 명태, 고등어, 대구 이거 안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니까 명태는 계속해서 미량이지만 계속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요. 30건 중에서 4건 나왔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중국산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저희가 조사한 거 아니더라도 이제 식약처도 조사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식약처가 원래 조사한 거 발표한 걸 보면, 이제 중국산 예를 들면 버섯류 있잖아요. 버섯. 러시아산은 버섯이고 중국산은 뭐 능이버섯, 뭐 목이버섯 이런 거에서
그 세슘이 검출되고 표고버섯은 뭐 검출되는 거 아마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꼭 수입산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버섯이 야생버섯이 방사능 물질에 흡착하는 성질이 높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차가버섯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걸 보니까 무려 200베크렐이 검출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시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시민들이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약으로 드실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거 국민들이 잘 알아야 네. 하겠네요. 예. 그런데 수산물 이외에도 네. 유통식품에도 방사능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지난 이제 올해 10월 27일까지 조사한 걸 보면 올해만 보면 전체로 7,919건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네. 7,979건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53건에서 검출이 됐는데 가장 많이 검출된 게 농산물이었어요. 29건. 네. 수산물은 11건인데 이제 농산물은 아까 말씀대로 버섯류에서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고사리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저희랑 비슷해요. 그 수입산 경우나 뭐 이런 거를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야생 버섯류 같은 경우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정부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좀 유의하세요? 딱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좀 뭐 정부가 한 검사나 저희가 한 검사나 경향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그래서 이제 명태 종류, 그다음에 이제 포고버섯이나 야생버섯류는 저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먹이는 건 지양해야 된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해요. 방사능 물질에요. 그리고 이제 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27분. 네, 27분 막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추워서 그런지 차량 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동 차량이 무척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까지 밀려 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한남대교까지도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한남과 서초 사이로만 밀리지만 한남과 안성 일대로 눈길이기 때문에 눈길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들어가는 길 가좌 부근 밀려 있고요. 부평 부근, 부천에서 신월까지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요. 외곽으로는 금천 부근에서만 주춤합니다. 인천에서는 백범로 장수사거리에서 만수사거리 쪽으로 장수사거리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혔고 아직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강서지역 화곡로도 화곡역 가는 길 강서기능대학 입구 부근 3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는데요. 차로 변경 미리 안전하게 하셔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 사규 의심될 때 1588-5166 주저 말로 신고해요. 1588-5166 가짜 석유 포기됐다. 가짜 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6 네,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7685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담배값 오른다고 흡연자들이 사재기하고 있는데 과연 흡연율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6818번님께서는요. 경고 그림은 넣지 않고 가격만 올리는 건 담배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이용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흡연율이 오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은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요즘 정치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죠? 네. 이게 12년 만에 기간을 지켰다는데요. 네. 제가 느끼기로는 아주 감개무량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 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정윤회 씨라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네. 그 얘기 가지고 네. 온통 요새 각 언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윤회 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거죠. 교수님? 과거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부터도 이렇게 관련이 있었고 했던 네. 그 최태민 목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의 이제 사위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 입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고. 그랬답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소위 이제 모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세 사람의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 이 세 비서관을 실제로 이제 그 정윤회 씨가 이제 말하자면 스카우트를 했다는 거죠. 픽업을 해서 이제 그 보좌진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상, 사실 그만뒀는데 2004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둔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그림자 권력, 내지는 이런 얘기로 구설수에 가끔 오르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림자 권력 맞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저희도 모르겠는데 추정되는 상황이 저도 이제 이게 위험해서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함부로 얘기하셔도 됩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갔다 오고 그냥 추측성 발언이니까 면책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림자 권력 같아요? 네.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3년도인가 그 한국 미래연합인가 하는 이 군소정당을 만들으셨잖아요. 예. 그래 나가서 창당을 해서 그때 총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총재를 할 때 이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조그만 군소정당이라도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사실은 또 돈 문제가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 돈에 관련된 부분, 정치와 돈에 있어서 선거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걸려 있어서 이게 사실 총대를 메고 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정윤회 씨가 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비서실장을 했다는 겁니까? 그 이전에도 했죠. 9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칭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을 그때 발탁했던 사람이 지금 정윤회 씨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방북을 해가지고 김정일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2002년이었죠. 방북. 그때도 정윤회 씨가 방북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었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가까운 사이네. 가까운 사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2007년도에 대선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굉장히 강하게 붙었지 않습니까? 2007년 그렇죠. 대선 후보 때. 근데 그때 아마 토론회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당시에 정윤회 씨 도대체 누구냐? 최태민 씨도 문제를 같이 이제 물어보면서 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당신 이 그림자처럼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특히 최태민 씨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 당신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누가요? 그쪽 이제 상대 쪽에서. 토론할 때. 아마 당내 경선 때. 당내 이명박 대통령 쪽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지정한 패널 누가 아마 그렇게. 패널에서 질문이 나왔다고요?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도 뭐 가깝다. 그다음에 굉장히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공적으로 쓰지 못해서 조금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던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7년도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고 뭔가 좀 밀접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 이런 2007년까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깝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직함을 받은 것은 없고 그런데 뭐 이 조홍천 전 비서관의 이제 작성된 경무관이죠. 경정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보고서에 이제 말하자면 그 청와대의 소위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실상 국정을 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럼 차라리 그냥 그만한 그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공식적인 뭐 자리를 맡겨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국정에 뭐 단순한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뭐 자리 안 맡아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 인사에 예컨대 개입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나온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런저런 설이 있고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데 서로의 주장이 다른 거죠.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게 처음부터 이걸 그냥 법적으로 덜컥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전격적으로 들어갔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양쪽에서 지금 사실상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들을 한 것 같아요. 여론전을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가 모양이 대통령도 그렇고 또 정인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 아주 우스운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궁금한 것은 말이죠. 그 정윤회 씨라는 이가 왜 몇 년도 이후에는 공식 소상에 안 나타나고 아무 직책을 안 받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이명박 측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 측을 공격을 할 때 이게 혹시 뭐 무슨 이제 어떤 선거법상 보면 사조직 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법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정윤회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밖에 내세울 만큼 어떤 학력이라든지 뭐 이런 속칭 어떤 포장지 상품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탁월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지금 보인 상고를 졸업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지금 불투명한데 경희대 호텔경영학과에서 무슨 석사학위 과정을 밟았다 뭐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뭔가 등장시키기에는 대통령께서 싹 안 내켰을 요소가 있다. 이제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2007년도 이후에는 이제 이 사건이 초기에 터졌을 때 정윤회 씨가 뭐라 그랬냐면 2008년도 이후부터는 문고리 3인방하고 전화 연락도 안 했다. 대통령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지내고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화 받은 게 전부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초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엊그제는 뭐 이렇게 통화 많이 했다. 통화 최근에 이제 이 사건 불거지면서 통화도 4월달 박지만 회장이 뭐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 얘기 나왔을 때 통화를 한번 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문제가 터져서 또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 정윤회 씨 이제 주장 중에 조금 이렇게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니 공직기관에서 감찰을 할 때 정윤회 씨가 알게 감찰을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감찰 안 해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상해요. 어떻게 정윤회 씨가 본인이 감찰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빨리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종천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종천 비서관이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재만 비서관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정윤회 씨하고 통화 좀 해보고 제발 정윤회 씨 전화 좀 받아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종천 비서관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윤회 씨 본인에 대해서 뭔가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정윤회 씨는 굉장히 빨리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뭐 박관천 이 지금 경정이라고 지금 도봉서 이제 있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파견 경찰관이 10여 명 되다 보니까 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윤회 씨 이제 최근 인터뷰를 보면 이 사건 4월 이후에 한 5월, 6월 달쯤 가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움직이는 동향 같은 것을 최소한 샅샅들이 이렇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일정 부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은 뭐 그런 뭐 상세한 내용들은 어차피 검찰이 지금 뭐 압수수색도 지금 실시를 했고 박관창 경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내일 또 이제 초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다 수사를 할 거니까 그걸 우리가 좀 지레짐작해서 얘기하는 건 좀 이 시간에 적합할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개인 자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의 감찰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비서관들이란 말이에요. 네. 고위공직자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 기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예컨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이를테면 정윤회 씨더라. 그래서 이 정윤회 씨는 그러면 과거에 왜 그럼 계속 안 썼는가 아마 우리 김 변호사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중요한, 더 큰 변수는 아마도 항상 정윤회 씨 그러면은 뭐가 따라다녔냐면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최태민 목사 사건은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젊었을 때에도 이게 한번 불거진 적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정윤회 씨를 써서 이 사건을 사위를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의 사위죠. 전윤회 씨를 쓰게 되면 당연히 맨날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나 혹은 그때의 얘기가 자꾸 불거지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속성상 당연히 이 주변에서 이 서로 간의 권력의 어떤 경쟁은 틀림없이 있었다고 봐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건 다음 문제고 문제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문건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하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지금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핵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만 교체하고 이것이 지금 청와대 운영의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이제 각 언론사에서도 소위 단독 보도라고 그러죠. 네. 막 보도를 해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서는 그 조홍천 씨인가요? 네. 네. 그 인터뷰를 실었죠. 네. 거기에서 뭐 4월 달에 통화가 있었는지 어쩌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오늘은 또 한겨레 신문에서 정윤회 씨가 이 승마협회를 아주 좌지우지했다. 네. 그 딸이 승마 선수라면서요? 네. 그래서 뭐 이 승마협회가 에 대해서 뭐 지적을 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느니 어쩐 국장이 과장들이 뭐 날아갔느니 그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또 세계일보에서는 또 박지만 씨가 이 문건이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해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또 추가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게 이제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로 초기에 이제 대담 초기에 홍성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당초 수사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수사를 해야 뭐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신다면 신속하게 어차피 총리께서 지금 세월호 이후에 한번 사퇴하셨다가 다시 그냥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총리 후보가 없어서. 그래서 개각 요인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5월달에 이미 박지만 씨가 지금 문서 유출 사건을 지금 청와대에 얘기해가지고 그게 자체조사 진상조사를 일부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게 지금 인사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개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료 전부 바꾸고 그다음에 청와대 내부 인사 전부 바꾸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본인 휘하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사죄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마무리했어야지. 이게 지금 누구 말이 사실이냐 진실 게임으로 가다 보니까 검찰 수사는 일종의 비공개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비공개로 갈 수는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게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언론이 진짜 이 팩트 파인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정은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싶어도 아무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럴까요? 우리나라 언론들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언론들의 진실 발견 속보 경쟁은 제가 볼 때는 3, 4개월 이상 계속 진행해서 간다. 그러면 이 3, 4개월 진행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권위를 잃어버리고 이미 레임덕으로 빠져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레임덕을 우리가 벌써 얘기하기는 좀 이릅니다. 사실.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예를 들어서 박지만 씨가 밖에 보니까 청와대 문건이 돌아다니더라고. 당연히 이건 뭐 비서실장이든 누구든 이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의를 주고 그러면 내부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근원을 밝혀서 근원을 제거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용하게 사람만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우선 굉장히 큰 실책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을 전부 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전부 그런 구설수의 중심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전혀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했던 사안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은 기가 막히니까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꼭 검찰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책임지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니까 그 다음 달부터 그냥 막 벌떼같이 지금 각 당사자들이 막 그냥 여론에다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외부에서 사람이 볼 때에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명예나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만 그렇게 중요하고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이나 국가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조용히 하고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러고 싸울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참 우습게 지금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느냐 그거죠. 근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일보 지금 이 박지만 씨가 이 정보 유출 문건을 가지고 김기춘 실장하고 그다음에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통령한테는 마치 보고가 안 된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춘 실장이나 남재준 국정원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중요한 보안 사항이 청와대 내부에서 터졌는데 대통령께 보고도 안 됐다. 사실은 저는 그 부분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를 할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같은 거 신뢰 잘 안 하십니까? 신뢰를 지금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지금 상황이 묘하게 된 게요.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도 검찰 출신이세요. 두 분이 다 검찰 출신이신 것 같은데. 아니 대체로 신뢰할 만합니다. 원칙적으로 신뢰할 만하고요. 저도 이제 근데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때 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최동욱 총장이 그때 법무부에 이 항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응을 했는데 최동욱 총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 비리 그 명목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리고 그 특별수사팀장 하던 윤석열 씨라든지 아니면 부팀장 하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고등검찰청으로 날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 과연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네. 또 한 가지가 지금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정윤회 씨 관련해 가지고 박지만 의원이 만만해 얘기했던 사건으로 한 두 달 만에 그냥 검찰이 쑥 해서 곧바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죠. 네, 곧바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고소를 했죠. 고소 들어오자마자 한 두 달 있다 기소해버렸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사건보다 몇 달 전에 훨씬 전에 들어왔던 사건이 뭐냐면 그 시사저널에서 지금 박지만 씨가 정윤회 씨를 미행했다라고 하는 보도. 미행당했다. 예. 예. 박지만 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했던 사건이 예. 있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실제 미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당사자는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시사저널 기자지만 실질적 당사자는 박지만과 정윤회거든요. 검찰이 좌고우면하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 안 하고 그러니까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면 곧바로 그냥 기소가 되고 자기들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 사건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점점 확대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밝혀져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인호 씨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과연 무슨 활동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윤회 씨하고 이 문고리 권력들하고 무슨 보름에 한 번씩 회합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그런 어떤 피상적인 것보다도 네. 정윤회 씨가 대통령에게 장관이나 총리나 중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을 했을까 안 했을까. 네. 결국은 근데 그 문제는 아직 아직까지는 안 나왔죠. 근데 국민들이 알고 싶은 본질은 그거죠. 문체부의 무슨 국장 뭐 인사에 네. 뭐 그러니까 개입했느냐 아니냐 뭐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문창국 총리 후보자라든지 뜬금없는 장관 후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소스에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관찰하다가 문창국 후보를 추천한 사람이 정윤회 씨라고도 추측들 하나요? 뭐 그런 얘기가 그때 한동안 있었죠. 한때 그동안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네. 작년 8, 9월 달에 2차 개각 있을 때 그것도 개각이 발표하기 한 2, 3일 전에 미리 지금 언론사에 다 돌았었거든요. 그때도 도대체 어떤 루트로 돌았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대통령이 정윤회 씨를 지금까지 신임하고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홍성걸 교수님. 정윤회 씨가 예를 들어서 추천을 했다고 칩시다.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홍 교수님 우리 여기 여기 계시는 강 변호사님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추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정은 결국은 뭐 인사위원회에서 형식적인 루트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이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이제 품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정윤회 씨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갖고 무슨 대책위원회도 지금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뭐 그러니까 이러는데. 국정농단을 했느냐, 국정에 개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겠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무책임한 얘기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정을 갖다가 그 민간인으로서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정윤회 씨가 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화 통화한 적이 2번 있었다는 거죠. 그 2번 정도 전화 통화한 거 가지고 국정농단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을 했기 때문에 국정에 개입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 추천합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방송한 적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국정농단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걸 비꼬아 가지고 아주 침소봉대하지 말고 지금 이 문건의 핵심은요. 문제 핵심은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 가지고 이 말하자면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하고 갈등이 있었냐 그쪽에 그렇죠. 그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 문건이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에 상관없이 이건 진짜 엄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핵심이지 거기 사실 내용에서 뭐 농단이니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상당한 과장이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조홍천 비서관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이제 이 인사 추천을 하면 검증을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때 검증을. 근데 검증이 정말로 급하게 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2, 3일 앞두고 오고 심지어는 검증이 검증 시작하는데 이미 장관하고 발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자기네들이 뭘 할 만한 이런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이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사람의 정윤회 씨라는 분의 어떤 인사 추천을 믿고 그냥 그대로만 갔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향후에 정말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모습이겠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사건하고 별개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한 가장 큰 문제가 많은 우리가 이 불만을 가지고 조언을 했습니다만 인사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 전체의 문제지 그 자체의 문제지 지금 이 정윤회 씨와 관계된 그런 것은 증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결부시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또 이제 밝혀줘야 될 거고요.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충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하라고요? 뭐 간단히. 지금 김경진 변호사님. 총리실 산하에 지금 이제 인사처가 생겼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제발 이 인사 시스템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 쪽의 얘기를 강조하시는군요. 홍성걸 교수님. 이런 문제일수록 자꾸 뭘 숨기려고 하면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 보이고 그대로 국민께 설명하고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좀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관계된 사람들도 자꾸 지금 여론 플레이에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검찰에 가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적 각종 여론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 마치 어필하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앞에서 그냥 서로가 결백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모습 이게 대통령 측근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벌써부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설을 통해서 뭐 누구누구는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정가에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 홍문종 의원을 여기서 인터뷰를 했더니 신민주당은 본 적도 없대요. 예. 그래서 이정현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궁금증이 큽니다. 밝혀져야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네, 3352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은 도서정가제 전에 만화책 시리즈로 사재기 했는데요.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하니까 아빠가 담배 사재기 한답니다. 오히려 목돈 나가고 더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휴대전화 끝자리 5822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4989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 강정호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